대가의 어깨입니다. 오늘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영업부 윤지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또 삼고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인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연말 연초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이유. 네, 저희 개편하고 나서 강세장의 증거들을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여름은 참 뜨겁게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가을 접어들면서 뭐 삼고, 뭐 금리도 들썩이고 달러도 들썩이고 또 다시 유가까지 들썩이면 사실 우리한테 좋지 않은 환경인 건 분명한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기대치를 낮춰야 될 요인들 가운데 이익 컨센서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또 내년까지도 이 컨센서스가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기가 될 텐데 이익 전망치 추이 어떤가요? 그렇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나아지고 있죠. 우리가 경기 침체에서 좀 경기 하강 정도로 사람들이 컨센서스 바뀌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올 하반기가 되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나오고, 뭐 좀 미국 이외의 지역들 좀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온기가 돌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내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도 그러한 기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로 임박해 있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방금 전 그림에 보다시피 맨 마지막에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게 결국 내년에 영업이익이 50% 늘어난다는 전망이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한번 앵커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게 내년에 이렇게 늘 수 있을까요? 물론 좀 늘어난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좀 과하다는 느낌이 전 매우 강하고요. 네. 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뭐 왜 이렇게 이 전망이 나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수출이 잘 될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그 다음 그림 하나 좀 보시면 저게 이제 우리나라 이익이 어디가 늘어나나 보면 사실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아마 반도체가 방어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재고가 줄고 있고 네. 어떻게 됐던 간에 올 가을 이후에 그 소위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하죠. ASP가 이제 올라온다. 그리고 연말 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추수감사절서부터 뭐 성탄절 이때 IT 소비도 한번 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IT가 확 이제 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내년에 가입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뭐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현재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항상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적이라는 거는 결국 기대값과 현재 값을 비교하면서 애널리스트 하면서 계속 그거를 추적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거는 저렇게 좋아지는 배경을 보면 뭐 한전도 다 증익하고 반도체도 엄청 좋아지고 뭐 자동차도 또 더 늘고 뭐 금융도 엄청 좋아지고 근데 뭐 금융도 뭐 충난 건 더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뭐 IT와 반도체들도 일단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뭐 좋지만 뭔가 좀 여러 가지 소비 여력은 줄어드는 상황에 왔고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이런 기대값만 그 내년에 이익을 구성하는 항목을 보면 물론 좋아지는 것들 중에서 저 싸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방금 전에 약간 일찍 와서 보니까 기계업종들 많이 나오던데 네. 수주 베이스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환경 관련 수주 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적 대비 좀 싸져 있는 것들도 있지만 여하튼 전반적으로 내년도 이익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기대값들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온 것이 아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가 지금 뭐 정점이냐 이거 제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서 올라봤자 한 2,700에서 2,800 사이라면 불과 남은 상승폭은 5%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시장 플레이가 만만치 않은 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단을 원래 올해 굉장히 시장을 좋게 봤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내년도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뭐 반도체를 비롯한 이것들이 상단을 열어주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수출이 잘 될 테니까 원화도 강세로 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연간 시나리오 작년에 11월쯤에 생각했던 건데 현 시점에서 아주 단적인 예로 환율만 하더라도 원화가 생각보다 매우 약하죠. 1,300원대 이상에 있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유가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가만히 있을 때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장이 폭락하냐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이번에 올라갈 때는 그 약간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는 시기 좀 약간 환경을 확보하는 기회 이런 기회로 상승기를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게 오늘 좀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네, 지금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올해 대비해서 50%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게 사상 최고치 이익 레벨을 전망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내년에 그러니까 미국의 지역도 다 좋아지다 보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어제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 ECB가 돌발적으로 금리를 예상 밖으로 올렸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 금리를 올렸어? 그러면 약간 유로도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로 약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는 잡혀가고 있어요. 9%대 있던 게 내려왔으니까 잡혀가죠. 근데 이게 약간 그 고금리의 압박을 경제가 받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올해 1년 잘 넘어왔고 저는 1년 좋게 봤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반응이 안 와요. 근데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면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반응이 올 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해서 장단기 금세 역전 얘기를 많이 해요. 기계적으로들 적용하죠. 뭐 그게 오면 경기 침체가 주가가 빠진다. 근데 굉장히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냥 역전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고금리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 주체에 영향을 주고 그게 실제 지표에 어느 정도 드러나고 처음에는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상당히 좀 이거 혹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이 오면 좀 주가 조정이 오거든요. 그럼 보통 그 뒤에 금리 인하가 뒤따랐죠. 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근데 그 수순으로 가는 어떤 시그널들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의 이익 추정치는 아니야. 이번엔 경기 침체 없어. 골디락스야. 이걸 반영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는 아니라 보지만 경기 하강 정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연착륙이 강도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의 마일드한 어떤 경기의 문제, 이익의 문제는 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기업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높아져 이게 좀 내려와야 이게 현재 수치보다 좀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긴 기간이 아니라 올해 한 10월 중순 이후부터 실적 시즌, 네. 그때 내년 그 소위 올해 연간 실적 나오는 1, 2월 이때까지가 좀 조심스럽다 기본적으로. 그 뒤에 뭐 이런 걸 잘 극복하면 주가가 다시 갈 것이고. 근데 만약 그때 생각보다 실적 훼손폭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네 하면 주가가 의외로 장기간 박스권에 들어가겠죠. 사실 데이터의 근거를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여러 그림이 있지만 이 그림은 뭐 매출 증가율에 대한 그림이 제가 하나 있는데 네 번째 그림이에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 매출이라는 건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벌려면 뭔가 팔아야겠죠. 한나라 우리나라 같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수출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수출을 많이 하면 당연히 우리 기업 매출이 좋죠. 수출과 기업의 매출과는 상당히 관련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선형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저렇게 선이 나오는 겁니다. 저 정도 관계가 있는데 추정치들이 너무 높게 돼 있죠. 지금 그 선에 비해서 올해 3분기, 4분기 다 어마어마하게 높게 형성돼 있어요. 뭔가 수출에 비해서도 기업의 매출은 너무 과다하게 추정돼 있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2011년이죠. 2011년, 9년, 10년 중시가 좋으니까 11년에 이익 전망이 매우 좋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실적을 열어봤더니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실적이 망가졌다는 게 아니라 기대에 못 미치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11, 12, 14년이 됐는데 그때도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글로벌 경기가 뭐 슬로우해진 것도 있지만 당시에 유로존 재정의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좀 그러한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에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수출이 잘 안 나와도 뭐 무역 수지는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좀 열어보면 그냥 원자재 가격 안정돼서요. 더 유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았나요? 최근에 물가를 잡은 것도 있지만 사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판매가는 올렸는데 원가 내려오니까 마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흔히 저 그림에 듣듯이 불황형 흑자라는 표현을 써요. 비용 안정 효과가 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용히 아주 천천히 비용이 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주유소 헷갈리시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듯하다가 다시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걸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떨어진 다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7월에 저점 찍은 게 $70 아래였거든요. 근데 60달러 가감에 또 대였어요. $90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이제 비용을 상승분이 언제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모든 가격 지표들이 막 엄청난 변동성을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보여주고 최근에 있네요.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장 어디 세계 뭐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야, 올해 같은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이다. 이런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좋았다.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이거 상고하고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가면 된다 올해는. 네. 근데 의외로 많이 종목단을 보면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종목이 꽤 많아요. 하여튼 그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 아이디어는 유가가 이렇게 되면 여기 또 섹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서 유지됐을 때 좋아진 섹터들이 이제 좋을 겁니다. 정유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수주 사이클에 관련된 것들, 고유가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 신재생 에너지. 뭐 그런 쪽들도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낙폭이 좀 과대하긴 합니다. 그쪽 낙폭이 컸으니까. 예. 그쪽도 나오고 조선주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뭐 아까 기계업종 그러니까 이런 쪽에 약간 수주 베이스의 곳들은 나아질 확률이 매우 높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재편이 진행되다 보니. 네.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시장이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이거예요. 뭐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벌기 쉬운 장이냐 어려운 장이냐를 판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자꾸 굳이 나와서 뭐 제가 나와서 이렇게 실적 기대가 높은 걸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는 그 기대감이 높을 때 주식에서 수익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높아요. 그렇죠. 금리도 높은데 네. 고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항상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금리가 높으면 할인율에 영향을 주고 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럼 빅테크를 어떻게 설명하죠? 그냥 우리가 본질적인 거는 기업이 어떤 금리를 용인할 정도 돈을 벌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내가 좀 바깥으로 샜는데 섹터 아이디어들도 약간 조금씩 변해가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럴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익이 제한져 있으니까. 이익이 전체가 기대가 높은데 기대가 낮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쪽으로 좀 가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MC 제가 좀 별로 아니. 물어보십시오.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셔서. 아니 왜냐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서 지금 이익의 전망치가 내년까지 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섹터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이제는 또 다시 좀 변화시켜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변화를 주는 게 뭐냐면 네. 기대에 비해 기대가 너무 높은 섹터들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심스러워요. 저는 방송 나와서 사실 뭐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 아까 처음에 저한테 이제 뭐 리테일 영업인데 할 때 리테일 사업부 총괄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여기서 방송 나와서 자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근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더 알아서가 아니라 뭐 제가 뭘 안다고 여기서 괜히 말을 아끼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대감이 높다는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제가 컨센서스의 맹점이라는 그림을 넣어드린 저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더 직관적으로 좋네요.
저게 잘 보시면 위에 그림은 주가고요. 아래 그림은 이익의 추정치예요. 잘 보시면 이익의 추정치가 급격하게 내려올 때면 주가 하락이 굉장히 깊죠. 근데 이익의 조정폭이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2011년 이후가 그러지 않았나요? 네. 2011년부터 이익이 완만하게 흐르니까 굉장히 주식에 박스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뭐 시장이 오르냐 내냐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기대가 이렇게 앞서가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아주 완만하게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 매크로 이슈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재정위기도 나오고 온갖 얘기 나왔죠. 그런 매크로 이슈가 좀 자주 불거질 것 같은데 아까 방금 전에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금리 문제, 고금리로 인한 내년부터 연체율도 올라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마다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참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그냥 개별 기업의 가치 보고 투자하는 시장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왜 섹터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왔냐고 말씀드렸냐면 상대적으로 싼 것들이 그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냥 그 섹터가 더 좋다 무조건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뭐 말 돌리는 것처럼 아주 심플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최고야. 이런 반도체도 왜 지금 좀 올라오는 거냐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계업종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신재생도 신재생도 그런 것들이 일부 있고 근데 신재생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반면에 최근에 어떻게 됐던 간에 시장의 중심이 있어서 밸류를 높여왔던 것들은 뭐 여기 망가진다가 아니라 지지부진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한 조정을 말씀드린 거지. 그러면 보시면 여기 토마토 스타일이 그냥 이게 좋으니까 이게 나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단순한 시장이면 다 돈을 벌게 해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익 추정치가 완만하게 내려오는 박스권은 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증명하는 거냐면 이건 정말 뭐 차트에 성어놓고서 손절 쳐야 됐다고 손절 치는 순간 그게 바닥일 거고요. 이건 뭐 돌파해서 사야 된다고 사는 순간 그게 상투일 겁니다. 그게 반복되는 시장이란 얘기예요. 그걸 기준점을 뭐로 잡아야 될 거냐가 들어간다면 제가 아까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 게 어떤 기대값이 좀 내려와줘야 기대보다 잘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섹터가 나오고 그래야 위를 열다는 거죠. 그런 거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런 시장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지금 그동안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왔던 대표적인 업종으로 지금 직답을 피하셨지만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익의 전망치가 완만하게 하향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은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죠. 로봇도 밸류가 엄청 높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타잇을 좋아했잖아요. HBM 때문에. 네. 근데 삼성전자가 낮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딱 놓고 봐도 다르다는 거죠. 지금 하이스는 거의 6, 7만 원에서 12만 원을 갔었단 말이에요. 맨날 삼성전자가 한 6만 원대에서 7만 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선택할까 기준을 할 때 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굳이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좁혀서 생각했을 때.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HBM의 강자는 사실 SK 하이닉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모멘텀을, 그러니까 뭐 그건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이제 뭐 그거를 제가 여기서 이건 옳고 저게 틀리다고 답변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제가 봐도 그 자체로 도그마티즘이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성격은 굉장히 하방에 대한 안정을 잡고 가는 스타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그림을 뭐 저희들이 같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는 과거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어떤 정형화된 스타일들이 있는데 이게 기대가 낮을 때는 기대보다 잘 나오면서 주가가 막 치고 간단 말이에요. 기대가 한 바퀴 높게 딱 형성이 되는 순간 이게 급격히 조정되냐. 급격히 조정되는 건 뭐냐면 뭔가 위기가 터져야 조정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요. 굉장히 완만하게 조정될 확률이 높은데 그건 더 어렵게 얘기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박스권 시장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럼 상단은 얼마로 제한되는지 2,750, 2,800 정도인 거죠. 예, 요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요? 얘기하고 제가 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익의 전망치가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증권가에서 의견들이 실적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군데군데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네. 다음 그림은 이익 컨센서스의 맹점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띄워드리면 이 토마토 TV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시니까 알고 계시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계세요. 12개월 포 예상 이익을 갖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거는 미래니까 미래의 이익이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원래 이론적으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포워드 EPS는 후행 내지 동행 지표예요. 이익에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미리 아는 데이터가 아니라 후행해서 쫓아가거나 동행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이익 기대치가 정점이라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이게 후행적으로 좋아진다고 봤다는 거죠. 어렵나요?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포워드 EPS면 12개월 뒤에 예상 이익이니까 사람들이 네. 미래의 이익인 줄 안다고요. 근데 예상치는 예상치일 뿐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동행 내지 후행 지표다 보니까 이 예.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11월이 되는 순간 예. 12개월 뒤에 이익이 들어오니까 내년 이익이 확 들어오죠. 계산할 때. 내년 전망치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이면 분기가 4개가 들어오는데 이제 10월이 되면 내년 거 3개 분기가 이익 계산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순간 높아져 있는데 이게 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기가 시작됐을 때는 이익의 높낮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냐가 매우 중요한데 네. 지금 그래 처음에 그걸 중요하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높다를 보여드리면 좀 아는 분들은 그런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느끼시겠죠. 그래서 굳이 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근데 하여튼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네. 제가 오늘 괜히 이 그림을 가져왔나 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시면서 왜 괜히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굳이 이런 네. 게 일반 투자자분한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이익을 계산할 때 내년 이익치가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컨센서스에서 네. 내년의 비중이 확 높아지는 시기가 그쵸. 10월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레벨이 높으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한 12월, 1월쯤에 숫자가 찍히는데 그때부터는 기대에 못 미친 데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확률이. 그러면 10월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는 잘 넘어가죠, 그때는. 그때 넘어가고요. 4분기 실적이 나온 내년 초에는 예. 이거 사실은 좀 우리가 추정이 잘못됐네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밸류 부담을 확 느끼면서 어떤 종목들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크게 하락을 하거나. 그러니까 보셨잖아요. 맞아요. 1월이 항상 혼란의 MC 시기입니다. 그런 예. 구간이 가끔 있는데 네네. 올해가 그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올해 3분기 실적 나올 때쯤 아직은 기대가 유효하잖아요. 지금 이런 높은 기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지금 내년이 좋아 보여. 하고 여러 섹터들이 이제 배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당히 제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진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장의 특징은 여기서 돌파된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는 순간이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고 예. 장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저점이라는 게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10월 11월 경에 위가 열린다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예. 그때가 열리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저 퉁퉁한 아저씨가 나와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시장이 나올 때 의외로 네. 손실폭이 커진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 시장이 아마 올 연말 연초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수의 하단을 얼마로 보시고 아까 상단은 말씀해 주셨고 네. 박스권은 어떻게 설정하고 그러니까 연말 연초 대응을 할까요? 그건 이게 교과서로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는 방식은 여기서도 가끔 보여드렸는데 일단 상단은 한 배를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보여드리면 한 배가 이제 4분기가 되면 한 2,800이거든요. 그럼 못 넘어갈 확률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0.95배가 한 2,670이니까 한 2,700에서 2,800 사이가 상당히 좀 아까 말했던 그건 또 이거 미리 염두에 두고 이번 얼마 전에 저점이 아마 2,67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게 돌파되는 순간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폭발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때가 조심스럽다는 거고요. 하단을 알면 참 좋겠는데 하단은 항상 알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가 싸다 느끼시면 되냐면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2,560, 2,600 와 있는데 한 2,450 정도면 싸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는 빠져도 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연말 연초 박스권 장세에 잘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